부터는 이제 내용 얘기로 직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시비 감각 얘기를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유아기 때의 체험과 경험이 실제로는 인간의 전체 발달에 토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좀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감원적인 거를 쭉 그려놨는데요. 칠판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시간만 충분하다면 동양적인 개념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같이 이해하는 게 사실 그게 맞아요.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빨간 걸로 동감, 반감이라고 해놨는데 동감, 반감이라고 하는 거를 분양해서 보자면 피, 인경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죠. 더 나가면 복잡합니다. 더 나가면 복잡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구조는 삼원적인데 안에서는 두 개의 힘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힘이 작동한다는 것은 영양적으로 얘기하자면 음양이잖아요. 두 개가 작동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대칭적인 힘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세 개가 작동한다 그러면 어차피 그렇습니다. 음이 있고 양이 있으면요. 이것들이 섞이는 중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 지점을 우리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음양 중 이러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하고 세 개가 본질적으로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요소는 두 개인데 작용하면 세 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음양 혹은 삼재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한 묶음인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 어떤 사물의 변화 과정을 보통 5단계로 나눠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5단계가 태극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극은 1단계, 음양 2단계, 삼재 4단계, 타상 4단계, 오행 5단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태극부터 시작해서 태극, 음양, 삼재, 사상, 오행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의 변화 단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숫자를 붙여가지고 1, 2, 3, 4, 5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오행도 갖다 붙입니다. 태극 그러면 수다, 음양 들어오면 화다, 삼재가 들어오면 목이다, 사상이 들어오면 금이다, 오행이 들어오면 이건 토다. 여기에다 오행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사물의 어떤 객관적인 변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 단계를 얘기하고 이 변화 단계에다가 순서를 매겨가지고 1, 2, 3, 4, 5 숫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숫자를 붙여놔서 그래서 동양의 수학은 서양의 수학하고는 달리 우리가 서양 수학은 뭔가를 세는 기능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는 기능밖에 없는데 동양의 수학은 수 그 자체가 태극, 음양, 삼재, 사상, 오행을 표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로 세상을 분류해서 파악하는 것을 동양인들은 모두 우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자연도 이렇게 움직이고 인간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면도 이렇게 움직이고 심리적인 면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희로애락이라든가 오욕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로는 오행으로 다 표시할 수 있고 오행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죠.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났네. 근데 드러낼 만큼 공격적으로 화났네. 그럼 숫자로는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한테 7을 쏘고 있다. 쟤 지금 7의 상태다. 근데 속으로 화났네. 그럼 쟤 지금 2의 상태다. 제가 지금 나를 뭔가 험을 타면서 애정을 쏟아붓고 있네. 그러면 평하면 3의 상태고 으로만 묶이고 있던 8의 상태다 이거예요. 이게 숫자로 갖다 어떤 상태들을 연결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의 수학은 어떤 상태와 둘을 연결했다고 해서 상수학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수학은 그냥 수학이 아니고 상수학인 거죠. 서양 수학하고는 아주 기본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동양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재밌게도 인지학이 이런 동양의 관점들을 그대로 코드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딱 보면 인간 존재를 단원으로 나눠놓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원적인 힘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존재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힘은 양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양삼재의 결합이죠. 실은 음양삼재의 결합의 결과는 오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서구 독일에서 시작된 인지학이 재밌게도 아주 정밀하게 이해가 되려면 동양의 음양오행 사상하고 만나야 돼요. 제가 이런 내용을 최근에 괴테한 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함으로 니들이 좀 배우러 와라.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서양 사상이 실제로 그렇게 결합이 돼야 된다.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있어서 메일을 보내게 됐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회의하고 있겠지 뭐. 자, 그러면 양음으로 얘기하자면 이쪽이 양적인 힘이고 이쪽이 음적인 힘입니다.
음적인 힘입니다. 그래 밑에서는 양적인 힘이 치고 올라가고 위에서는 음적인 힘이 더 내리고 있는 라고 연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나죠. 세 가지를 다 가지고 태어나지만 일단 세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발현되는 거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드러난다고 봐요. 그래서 몸이 먼저 발달을 하는 거죠. 마음도 순차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발달을 합니다. 전체를 1부터 10까지라고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다. 그러면 10은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잘 보세요. 1, 0이잖아요. 1, 0. 그죠? 1이잖아요. 1이 전개가 돼서 자기 전개를 다 끝내면 그거를 9라고 하는 거고 1, 0은 1이 0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0의 의미는 0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무한의 토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무한의 토대로부터 뭔가가 나타나면 1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가 자기 전개를 끝나는 거는 9까지 끝납니다. 9까지 끝나고 1, 0으로 가면 이건 다시 무한의 토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진법을 줄 때 10 다음에는 11, 12, 13, 14 하면서 또 1, 2, 3, 4로 가는 거죠. 또 10 끝나면 또 21, 22, 23, 24, 또 1, 2, 3, 4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부터 9까지를 무한 반복하는 거죠. 0을 기준으로. 그래서 10진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날려버리고 나면 이 정중간에 있는 거는 5잖아. 5. 5가 정중간에 있잖아요. 5가 정중간에 있어가지고 밑에 4개 있고 위에 4개 있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이 5를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걸 밑으로 이렇게 팍 꺾어서 겹쳐버리면 9하고 1하고 만나고 8하고 2하고 만나고 7하고 3하고 만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죠? 인간의 어떤 존재적인 성격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즉 1의 발달이 9의 발달을 예배한다. 2의 발달이 8의 발달을 예배한다. 3의 발달이 7의 발달을 예배한다. 이런 식인 거죠. 4의 발달이 6의 발달을 예배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이 관점이 양극성의 어떤 조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말로 하자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 관점이 슈타이너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3000년 동안 이렇게 봤어요. 특별히 독특한 건 아니고 이쪽에서는 아주 오히려 전통적이었던 게 저쪽에서는 근대사 속에서는 독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상을 슈타이너만 얘기했는가? 아니죠. 어떤 사상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중풀나게 하늘에서 툭 떨어진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런 사상이 있을 리가 없죠. 슈타이너의 전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단한 철학자들 여럿이 슈타이너의 배경을 깔고 이루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입장은 다른데 저 사람한테서 많이 배웠다 이런 것도 있고 최종적 입장까지 같을 수도 있죠. 최종적 입장은 다른데 슈타이너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명은 칸트예요. 그래서 혹시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인지학 쪽에서 기본서인데 이 기본서를 보면 인간이 감각으로부터 어떻게 감정이 생겨나고 어떻게 어떤 논리적인 의식이 생겨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칸트 철학입니다. 칸트의 순수이즘 비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대작이 실제로는 인간의 어떤 인간이 체험으로부터 의식을 어떻게 발달시키는가를 쫙 단계적으로 명하고 있는 책이거든. 근데 그거를 슈타이너가 일단 다 흡수를 해요. 다 받아들입니다. 다 수용을 하지만 근데 어느 지점부터는 더 이상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야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슈타이너가 칸트를 받아들이는 거는 딱 요것만 받아들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칸트의 인신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칸트는 슈타이너 입장에서 볼 때는 요것만 얘기했는데 얘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든가 얘가 여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얘기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칸트가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현대의 이 시스템 이 어떤 체제의 성격 여기에 이 성격이 정당화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현실적인 피를 흘리고 사상적인 투쟁을 해왔을 텐데 그 중에 영향력 갑 오브 갑 칸트거든요. 갑 중에 갑입니다. 칸트는 지난 300년 동안의 최고의 정신적 제왕입니다. 적어도 현실 영향력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대사회라고 했을 때 어디가나 다 법치주의죠. 근데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칸트 철학 빼고 나면 설명이 안 돼요. 왜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놔면 따라야 되는가? 왜 민주주의적으로 다수결로 하면 따라야 되는가? 따라도 되잖아요 사실. 그냥 원시사회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톡 꺼놓고 말하면
아니 내 생각은 A인데 다수가 B라고 해서 내가 따를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럼 따로 살자 이래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어떤 정당화를 만들어 놓은 파상적 반영들이 있단 말이지. 여기서 칸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대 철학의 각 오브 갑인 칸트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이쪽의 메커니즘은 받아들입니다만 칸트는 아래 위를 못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래 위를 본 사람이 서양사상사에 있다라고 슈타이너는 봅니다. 아래 위를 본 사람이 슈타이너하고 당대 같이 살고 있던 사람 중에서는 니체라는 사람. 니체가 정신병원에서 죽거든요. 근데 죽기 3년 전부터 슈타이너가 수발을 들어요. 니체 수발을 듭니다. 그리고 니체한테서 니체의 어떤 니체 말년의 원칙관 사상을 슈타이너 그대로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고 슈타이너가 우리가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슈타이너의 대표작은 자유의 철학이거든요. 자유의 철학인데 세계적으로 슈타이너의 대표작은 자유의 철학 못지않은 대표작이 자유의 투사 파이트 포 프리덤, 영어로는 파이트 포 프리덤, 니체. 이게 그냥 제목이에요. 자유의 투사 니체.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그 의미를 실제로 삶을 통해서 보여준 전형을 니체라고 하는 인간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말하면 내가 니체의 제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니체 유작을 정리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니체 유작을 니체 여동생하고 슈타이너하고 둘이가 주되게 니체 유작을 편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슈타이너가 니체를 애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서양 사상사에서 어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들이 처음이었나? 라고 하면 그 전에 섬광처럼 징조가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냐면 괴테입니다. 혹시 괴테 파우스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괴테 파우스트를 보면 이거는 차라리 저기 정약용이나 이율곡이 썼다 그러면 마땅하다 할 정도로 동양적인 냄새가 나요. 동양적인 냄새. 동양적인 냄새가 뭐냐? 동양적인 냄새라고 하는 건 이제 동양 사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도 도대체 동양의 유불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동양의 3교라고 그러죠. 그 중에 그래도 이게 동양의 대표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유불선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를 찍으라면 뭘까요? 유교예요. 유교입니다. 고교는 유교의 민간 버전이고 불교는 나중에 수입 변형 버전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럼 유교의 역사는 최소 5,000년입니다. 최소 5,000년이라고 하는 게 유교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유교의 가장 기초 개념이 태극이거든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국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유교의 기초 개념을 여전히 국가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유교 그러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건 전부 가부장 뭐 이런 건데 상가모륜 이런 건데 그건 마치 동네 목사가 예수님 엿보이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되게 어떤 고등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수용자들이 지멋대로 회복해버리면 그런 식으로 현실에서 굴러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예수님하고 지금 오늘날 한국 개신교하고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보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7번씩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내 이웃이 몇 번 나한테 잘못을 할 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7번이면 충분합니까? 7번씩 70번 넘어서 용서해야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의 기독교는 그 종교 안 믿으면 다 죽으라는 식으로 싸움을 일으키죠.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했지 원수를 때려 죽여라 이렇게는 얘기 안 했거든. 그렇게는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멘 뭐라고 얘기하면서 아멘 그리스도 할렐루야 라고 얘기하면서 시킨 대로 안 해요. 시킨 대로 하는 거하고 별개로 막 억지로 갖다 붙입니다. 제가 들었던 어이없는 설교 중에 하나 여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도 열심히 음을 잘 내는 신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을 사랑하신대요. 별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이상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당한 논리를 만드시더라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고 뭐 이해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머리로 하는 일 아니냐. 근데 자기 돈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이거는 온몸으로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는 돈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실천적인 거고 온 존재를 던지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로 성경을 이해 못해도 온몸을 던지는 이런 거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거지만 그거야말로 야바위 논리죠. 그거야말로 시장판 사기꾼 논리인 거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가 어디든지 일어나고 있다.
어디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왜곡은 어디든지 일어나는데 사실은 저는 유교의 정신이 우리가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거꾸로 유교를 왜곡한 만큼 나라가 망했다고 저는 봅니다. 유교가 결코 어떤 남녀의 차별이라든가 여기가 인권위원회인데 아마 인권 사상을 동양적으로 가장 규명하고 싶으면 유교를 재조명해야 될 겁니다. 근데 남자 여자라고 하면 음양일 텐데 그쵸? 음양일 텐데 유교의 기초적인 사상에서 음양 간의 가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호 혹은 서로 뿌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가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 사람은 뭐 성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그거예요 사실은. 출발점이 그건데 유교가 어마어마하게 왜곡돼 있죠. 이렇게 왜곡돼 있는 역사적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유교는 어떤 사회적인 도덕규범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우주자연이 어떻게 굴러가는가에 대한 통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이 우주자연이 굴러가는 질서를 인간이 어떻게 흉내낼까? 왜 흉내내야 되냐면 우주자연의 순환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자연의 질서를 만약에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해서 그 우주자연의 질서를 인간 사회에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인간 사회도 영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기본적으로 미신이고 뭐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주역한다, 정본다 그러면 다 미신이라고 보통 이렇게 세뇌돼 있잖아요. 제가 점을 좀 볼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점을 소위 이제 사주명리부터 시작해서 산통을 던져가지고 하는 주역점도 좀 보는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 봤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다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고등 수학을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공부는 좀 한다고 늘 생각해 왔는데 주역점을 제가 체화하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이 걸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미분주분 확률 통계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정도로 어떤 고도한 자연에 대한 통찰을 깔고 있는 거지 그냥 우연에 맡긴 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뭐 1년 그 기상청에서 하는 것보다 실력 있는 주역학자가 있다 그러면 1년 1기예고 1년치 혹은 10년치 내놔도 기상청보다 잘 맞출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금년이 갑술년이잖아요. 그러면 몇 월 달에 온도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딱 나와요. 동식물이 뭐가 번성하고 뭐가 저기 시들시들할지도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점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엄밀한 수학적 예측입니다. 대단히 엄밀한 수학적 예측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삼재적인 구성에 음양적인 힘들이 양극적인 힘들이 올락내리락하면서 전체 운동을 끌고 가는 이런 구성으로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성은 동양에서는 아주 보편적이었다는 겁니다. 동양학이다, 동양의 정신, 동양의 사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유교를 일단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교의 핵심은 또 뭐냐? 음양오행이에요. 유교의 핵심은 음양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강오륜이니 사서상경이니 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음양오행부터 시작해서 다 뻗어져 나오는 거지. 제일 기초적으로는 음양오행이다. 그 왜 음양오행이냐?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 토대가 뭐냐? 그러면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해의 기운, 달의 기운이에요. 양은 해의 기운, 음은 달의 기운. 우리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자 이런 거죠. 내가 나를 이해하려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자연의 또 오르락내리락하는 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연의 질서는 근데 보면 전부 순환적이거든요. 낮과 밤이 교차하고 한 달이 교차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하고 이게 다 순환적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거꾸로 안 굴러가죠. 봄이 왔는데 그 다음에 겨울 오고 이렇게 안 되죠. 아니면 내 4계절인데 6계절이나 7계절이 안 되죠. 정해져 있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순환적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자, 내가 나를 알려면 내가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내 주변 환경이 이러니까. 근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순환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야. 이 순환적인 메커니즘이 왜 생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옛 사람들은. 왜 생겼지? 하고 묻고 따지고 했을 때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태양계 질서예요. 이 지구가 어떤 환경 변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전부 사실은 지구에 미치는 별들의 영향이잖아요. 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별이 해잖아요. 해. 해를 기준으로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고 해가 한 바퀴 굴러가는 거를 지구가 사실은 지구가 해를 자전하는 거죠. 지구가 해를 한 바퀴 자전할 때는 우리는 하루라고 하잖아. 360번 돌아가면 1년이라고 하잖아요. 30도 돌아갔을 때는 한 달이라고 하잖아. 시간 개념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시간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도 시간이니 공간이니 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물이 전부 별과 지구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제일 중요한 행성에 해와 달이 있죠. 일단 해달이 있습니다. 해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계 안에 해달과 지구를 빼고 나면 몇 개 있습니까? 주요 행성이 5개 있어요. 목화토금수죠 뭐. 목화토금수예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계에서 지구를 뺀 나머지 7행성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양은 해와 달이고 오행은 오행이고 오행이잖아. 오행성이죠. 오행성. 음양과 오행의 차이는 뭐겠는가? 음양은 지구에 매일매일 매 순간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계속 영향을 미치는 상수예요. 붙어있어. 그런데 오행은 철에 따라 달에 따라 주도하는 영향들이 달라져요. 봄철에는 목성이 주도하다가 여름철에는 화성이 주도하다가 이렇게 주도하는 행성이 달라지는 거야. 기운을 주도하는 행성이.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기운을 주도하는 행성들이 달라지는 걸 따라가지고 화통수를 매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만약에 오늘날 근대적인 기준으로 이 음양오행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을 한번 어떤 학문적으로 밝혀보자 라고 한다면 스타트 지점이 되는 건 어디냐면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음양오행론은 사실은 천문학입니다. 그럼 음양오행론으로 세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천문의 질서에 기초해가지고 자연의 질서를 규명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질서를 추론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자연, 인간을 연결하는 공식인 거죠. 그야말로 거시적인 세계관인 겁니다. 거시적 세계관을 인지학도 사실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학에서 해와 달의 영향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슈타인의 책 중에 대단히 중요한 아카샤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아카샤 연대기가 우리나라에 고이름으로 출판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인간과 지구의 발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최근에 아마 번역 출판이 됐을 겁니다. 최근에 저기 인지학센터에서 번역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인간과 지구의 발달. 거기 보면 이 지구가 그 옛날에 토성의 영향을 주로 받을 때가 있었고 태양의 영향을 주로 받을 때가 있었고 달의 영향을 주로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 지구상의 광물, 식물, 동물들의 상태가 다 달라졌다. 다 달라지면서 각 시대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존재, 그 어떤 존재, 인간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의 상태도 계속 지구의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라고 봐요. 따라서 변화해 왔고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 인간이 사실 이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운동들은 전부 순환적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시적인 거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더라도 가장 극미한 거, 아주 작은 거 속에서 이게 운동 패턴이 반복이 돼요. 이거를 과학에서는 프랙탈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랙탈 구조. 그러니까 천문학에서 일어나는 일이 원자 세계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기본 원리는 동일한데 규모만 크다 작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얘기하기를 근취재신하고 원취재물해라 이런 얘기를 공자님이 합니다. 근취재신하라는 것은 가까이에는 자기 몸에서 진리를 구해라. 진리가 맞자 주변의 사물의 질서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다 봐야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데이터는 엄청나게 무한할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원리적 방식은 실제로는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죠. 법칙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보고 그다음 주변과의 관계를 보면 이 안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근취재신, 원취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음양오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음양오행도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천문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행성의 움직임이 지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인지학에도 이런 게 있다고 소개드렸잖아요. 근데 인지학에서 이런 얘기를 슈타인가 왜 굳이 하는가 하면 우리 현실하고 연결하자면 아니 왜 7년 주기로 바뀌냐고 일단 8년이면 안 돼?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학에서 12감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12감각이냐고 13감각이면 안 돼? 14감각이면 안 되냐는 거죠. 이 필연성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2감각 얘기하는 거는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어떤 자연의 질서에서 찾아보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12달이죠. 그냥 12달인 거예요. 12달은 그럼 또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30도씩 갈 때마다 한 달씩으로 자르잖아요. 360도니까 한 바퀴 돌아면 360도니까 12번 돌아야죠. 지구가 30도 가는 동안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양력으로 하든 음력으로 하든 360도가 딱 안 나오거든요. 재밌게도. 양력으로 하면 365일 점 64 얼마 소수점으로 내려갑니다. 대강 단올림하면 6일 정도가 남아버려요. 재밌는 것은 순음력으로만 하면요 54일 나와요. 야수 6일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만 하면 플러스 6일이 나오고 태음력으로 하면 마이너스 6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두 개 합하면 360도 나오네. 대략. 이렇게 양력으로만 하면 남는 거를 기영수라고 하고 음력으로만 하면 모자란 걸 사커수라고 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옛날 뭐 갑자, 갑술, 무술년, 금년에 이렇게 얘기하는 간지 달력이 있죠. 그거는 태양 태음력이에요. 그냥 음력이라고 부르죠. 음력이라고 하는 건 달의 운행 주기를 기준으로 삼는 걸 음력이라고 하잖아요. 농사 지을 때는 음력도 중요해요. 근데 1년 전체의 계절을 파악을 할 때는 음력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하지, 동지, 춘분, 주분 이런 건 양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절기를 음력으로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게 양력입니다. 절기 양력입니다. 이게 절기 안 되네요. 음력으로 계산하면 며칠 날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양력으로 계산하면 정해진 날에 절기 오게 돼 있어요. 딱딱. 전통, 절기, 음력 뭐 이런 게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머릿속에 절기 달력 이런 거 사실은 양력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술갑자 하고 쓰는 거는 이건 태음 태양력이에요.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60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하고요. 그럼 이게 이제 삼재 음양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삼재 음양 구조를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서양의 사상가가 누구냐? 니체, 괴테다. 근데 이걸 우리한테는 음양 오행이라는 식으로 이미 일반화되어 있었던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대단한 현대 사상이 따지고 보면 동양의 전통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재미있는 현상이 인류사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건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따지자. 아까 12강각 금방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12달에서 온 것 같다 그랬죠? 12달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12지지 개념으로 표현하지만 서양은 12황궁도 개념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30도씩 변할 때마다 해가 30도씩 변할 때 거기에 따라서 뜨는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에다 이름을 붙여놓은 게 12황궁도거든. 결국은 그 달의 기운이에요. 그럼 봅시다. 1년 12달의 기운이 인간한테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숫자가 13이나 14가 아니고 12로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음양오행의 어떤 음양오행이 어우러져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어떤 운동 메커니즘들이 있을 텐데 이 운동의 틀들이 인간한테 영향을 줄 때도 일정한 숫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음양적, 이건 2라는 숫자고 3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2라는 숫자의 단위로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3이라는 단위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7년 발달 주기 얘기하잖아요. 그럼 7년 주기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얘기. 왜 7년이냐고. 왜? 왜가 중요한 거죠. 자유 철학에서 애초에 이 왜를 알아야 자유로워진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앞에 좀 깔아놨으니까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7개. 왜 7개가 주어질까요? 음양오행 합하면 7개잖아요. 7개잖아요. 태양계에서 지구 빼고 나머지 7개 아니니까. 태양, 달, 목화토금 수하면. 그러니까 각각의 행성이 주도하는 어떤 기운들이 단계단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절마다 나타납니다. 봄에도 7단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름에도 7단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4계절이면 4 곱하기 7을 하면 총 28단계의 변화가 일어나네. 7, 28. 동양의 천문학에서는 28수로 가르는 거죠. 28수라는 말 얘기 들어보셨죠? 천문학은 기본적으로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 위실벽하면서 각 계절마다 7개의 별들이 실제로 천체에서 7개 별자리들이 떠요. 또 사물의 변화도 7단계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봄에도 7단계 변화, 여름에도 7단계 변화 이런 식으로 7단계 변화가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면 인간은 여기서 예외냐 하는 거죠. 아니죠. 예외가 아니죠. 인간도 그대로 그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영향을 받는 방식이 연단위로 한 개의 주도성이 지나가는 방식으로 받아서 7년 주기 변화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연의 질서가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파악을 해서 파악을 바탕으로 인간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정리해 놓은 게 인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학을 알려면 전 천문학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슈타이너는 기본적으로 이걸 정리한 건 아니고 슈타이너 버전은 내가 연기에 올라가서 봤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영환자라서 내가 이런 영적인 인식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연기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움직이더라 하고 얘기를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좀 문제가 있죠. 우리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야지 만일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슈타인의 많은 얘기들은 그냥 내가 봤다 버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되잖아. 믿거나 말거나 신앙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도르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인처럼 돼버려요. 근데 신앙인처럼 그런 자들은 발도르프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폐쇄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든 수행적으로든 자기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동양에서는
7년 주기설을 우리 전통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전통에서는 이런 주기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는데 우리 전통 유교 사상에서는 이 7년 주기설 맞을까요? 다를까요? 여자는 7년 주기, 남자는 8년 주기로 가요. 근데 아마 실제로 유아들을 관찰해 보시면 알 겁니다. 실제로 관찰해 보시면 알아요. 실제로 여자들은 7년 주기, 8년 주기가 훨씬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7살, 14살, 21살의 경감 변화를 남자는 8살, 16살, 24살에 비슷하게 겪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자가 빠르죠. 여자가 동년배들한테 어린 놈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자가 조숙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자가 조숙합니다. 이빨가리 하는 것도 남자가 늦어요. 이빨가리 하는 거 남자가 늦고 여자가 생리하는 거하고 남자의 정자가 실제로 생산력을 가지는 거하고 14세, 16세 자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요즘은 이 자연의 어떤 영향이 문명적인 환경의 영향 때문에 어질러져 버린 거죠. 지금은 애들이 너무 조기 발달해버리고 신체적으로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인공적인 영향이 들어왔죠. 애들이 빨리빨리 생리하죠. 이게 왜 이럴까요? 성장 호르몬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아니 사람이 성장 호르몬을 일부러 어디서 많이 먹나? 치킨에서 먹잖아. 우리가 치킨 대국인데 키울 때 성장 호르몬 잔뜩 먹이잖아요. 그럼 그 성장 호르몬이 누구한테 갑니까? 사람한테 오지. 그럼 이 영향 받는 애들은 성장 발달기 애들이 받지. 빨라지는 거죠. 남 아니고 요즘 애들은 1인 1닭을 상식으로 알더라고. 그래서 한 끼에 1인 1닭씩을 상식적으로 알고 먹더라고요.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닭 한 마리 그램수가 몇 그램인지 혹시 아세요? 모든 것을 표준화하는 이 괴상한 나라에서는 닭집에 만 몇천 원짜리 치킨도 국가가 표준을 정해줘요. 이 이하는 안 된다 하고 600g입니다. 우리가 먹을 때 한 끼 공깃밥의 그램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통 200에서 300g 사이입니다. 600g이라고 하는 하지만 뼈가 있잖아. 뼈를 먹진 않잖아. 뼈 빼고 얼마일까? 뼈 빼고 살코기만 얼마일까? 대략 200에서 300g 사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1인 1닭이 진짜 한 끼 식사 분량이 딱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참 이게 저만 해도 제가 나이 50인데 요즘에도 1인 1닭 먹는 게 참 대단하다 싶은 게 뭐가 다른가. 우리 때는 닭 한 마리 있으면 서너 명이 먹었어요. 진짜로. 닭이 없던 시절이라 그런 게 아니고 닭이 컸어요. 지금도 토종닭 이런 거 보면 커요. 토종닭으로 1인 1닭 절대 못합니다.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닭들 보면 닭이 개를 이긴다는 사실 믿겨집니까? 오골개 같은 애들은 개가 못 덤빕니다. 개는 거의 독수리나 매같이 풍채도 좋고 개가 닭한테 못 이기지. 왜냐면 개가 아무리 쫓아오면 날아가 버리는데 닭도 셉니다. 막 날아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막 쪼고 그러면 리트리버, 셰퍼드 이런 애들이 꼼짝도 못해. 원래 닭은 그러하나 우리가 먹는 닭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먹는 닭은 A4 용지에서 길러진 공장식 목축된 닭이잖아요. 얘들은 브로이어 닭이라고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을 이빨에 먹여서 이빨가 이제 여기 부산이니까 성장 호르몬을 이빨에 먹여가지고 A4 용지 4장짜리에서 햇볕도 한 번 안 보고 자라는 애들입니다. 그럼 얘들이 이제 자라다가 이 뼈가 살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으스러질 때가 와요. 이게 대략 한 20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딱 그때 되면 도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 시중의 모든 닭들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요따만한 거지. 이게 연계백숙이에요. 그럼 얘를 키운 것의 구할은 호르몬이에요. 사료 좀 먹이고 실제로 얘를 키운 것의 구할은 그냥 화학적인 성장 호르몬을 먹여서 키운 애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1인 1닭이라는 식으로 상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호르몬이 어디로 가겠어? 사람한테 오는 거지. 닭 큰 사람한테는 별 영향을 안 주지만 성장 발달하는 애들한테는 큰 영향을 주니까. 근데 닭만 이러냐 하는 거지. 닭만 이러냐. 실은 가공육식들이 다 그래요. 그럼 육식만 이러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문제하고 관련해서 농목 수급 문제 이런 걸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어질러져 있으니까 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문명의 왜곡된 원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조숙한 이런 문제가 나오는. 유아기 때는 다루지 않겠지만 아이들이 생리도 빨리 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사춘기가 초등학교 때 온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빨라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학교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제 상담을 하면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진짜 빠른 걸까요? 빠른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진짜 빠른 게 아니에요. 뇌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균열이라고 하면 몸이 발달하는 것에 따라서 감각도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심신도 마음도 변화되고 시력으로도 이거에 적응해가지고 변화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세포 수준의 생체 호르몬 수준의 발달이 너무 앞서가 버리니까 심리는 못 따라가는 거야. 심리는 못 따라가는데 데이터는 넘치거든. 또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몸집은 커다랗고 그런 흉내는 내는데 심리는 유아적인 내부 균열이 심한 내부 분열이 심한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중학교 1, 2학년들이 몸뚱이는 어른 같고 하는 척하는 거는 뭐 진짜 어른같이 하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교육 현장의 문제로 딱 들어가 보면 심리적으로는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멈춰버렸어.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세입니다. 대세입니다. 어쨌든 동양에서는 7세, 8세 남자 여자를 이게 나눠서 본다. 동양에서 남자 여자 나눠서 보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사람들이 뭐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장할 때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그 근거는 어디에 뭐가 나옵니다. 그게 최종 근거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자연에서 실제로 재현이 되느냐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최종 근거는 자연이죠. 최종 근거는 자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금방 7세, 8세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거는 일단 문헌적으로는 황제 내경에 나와요. 황제 내경 소문편 제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황제 내경이 그러면 언제 책이냐? 3000년 전 책에 동양에서는 3000년 전부터 발달론이 다 있었다는 거잖아. 심지어는 황제 내경에서는 7년 단위로 신체가 어떻게 변한다, 머리카락 색깔이 어떻게 변하고 눈썹이 어떻게 변하고 뼈의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 이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7년 주기입니다. 남자는 8년 주기. 그건 또 왜 그러냐? 이제 주역을 모르시니까 어차피 별 의미는 없지만 7과 8이라는 숫자가 주역에서는 소양 소음수라 그래요. 그래서 음인 여자는 양수에 반응을 하고 양인 남자는 음수에 반응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봄처자 바람났네 이런 말은 있지만 봄총각이란 말이 없잖아요. 봄은 양적인 계절이잖아. 그러니까 음적인 여자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극을 많이 받는 거야. 근데 거꾸로 가을은 음적인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양적인 남자가 가을을 많이 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풍속이지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말이 된다는 걸 스스로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는 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밤 11시에 연애편지 쏘고 아침 7시에 한번 보세요. 내가 쓴 건데 아침 7시에 보면 내가 미쳤나? 어젯밤에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똑같은 나인데 왜 그런 기분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실은 시간의 작용입니다. 사람 마음에 하루에 12번 바뀐다 이런 말 하죠. 왜 12번이라고 할까요? 12시즌이라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하루 안에서도 12번, 12달이 있듯이 12번의 기운 변화가 있는 거에 인간이 영향받는다는 말이에요. 면밀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 만약에 설득하려고 한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떨 것인가 타이밍에 따라 달라. 똑같은 말은 아침에 했을 때하고 밤에 했을 때하고 그죠?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말을 언제 할까 하는 것도 실제로 어떤 질서가 있는 거야. 시와 때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떤 분위기에서 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효과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걸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게 우발적인 게 아니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삼원을 두 개의 어떤 힘들이 이 삼원적인 존재 사이에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움직여낸다. 그러면 양적인 힘이 강할 때도 있고 음적인 힘이 강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어차피 음양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몸은 물질, 고체, 액체, 기초로 나온다면 이거가 어떻게 될까요? 고체? 가장 고체이겠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력이 강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신체 뼈다귀, 뼈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정신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식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더 뭉쳐져 있는 애들이 음이거든. 저쪽이 음이겠죠. 저쪽이 음입니다. 그런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교대 대칭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몸체가 음이면 작용은 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음적인데 몸체는 음적인데 작용은 양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서 몸에서 올라가는 어떤 에너지를 동감이라고 해요. 이게 인간의 내면의 양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동감이 발브루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책 속에서는 공감이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심퍼티, 공감. 이게 이제 7년 주기 발달론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7년이냐? 그거는 행성의 영향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7년 주기 발달을 하는데 그럼 이 행성의 영향이 평생 동안 인간이 받는 거냐? 또 그건 또 안 그래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 완료될 때까지만 주기 발달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막 개인 차에 따라 가지고 뒤죽박죽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한 20살 때까지는 보편적으로 비슷한 발달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20살 이후부터는 개인 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죠. 20살 때까지는 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교육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보편적 흐름을 따라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고
그 뒤에 개별적인 것들은 뭐 그건 교육이 불가능한 영역이거든. 어쨌든 7년 주기로 나아갈 때 7년 주기로 나아갈 때 한 해 한 해 한 해 차이가 난다라고 발도르페에서 보고 있고 그 발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차이가 왜 날까? 7년 동안의 음량의 분포가 달라지는 거야. 음량의 배율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음량이라고 했지만 발도르페에서는 그 음량이라는 개념이 인지학에서 수용되기로는 동감, 반감이라는 식으로 개념화됐단 말이죠. 동감과 반감의 배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체를 10이라고 했을 때 내가 2살 때는 동감 9, 반감 1 이랬는데 3살 때는 동감 8, 반감 2 이런 식으로 배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배율이 달라지면 효과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나타나는. 그래서 연차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7년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 동감과 반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체도 질적 변화를 하거든요. 또 얘도 3단계로. 그래서 동감과 반감도 A 모델 동감 반감, B 모델 동감 반감, C 모델 동감 반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A-1, 2, 3, 4, 5, 6, 7, B-1, 2, 3, 4, 5, 6, 7, C-1, 2, 3, 4, 5, 6, 7이 사람을 관통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논리로 각 어떤 몸, 마음, 영의 어떤 단계에 따라 가지고 동감과 반감이 교차작용을 하면서 배율을 달리해서 상태 변화를 일으킨다. 상태 변화를 일으키면 이게 지금 3원인데 3원이 또 상태 변화를 일으켜도 또 3원으로 나온다. 그래서 몸을 3개로 나누면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마음을 3개로 나누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이렇게 나눕니다. 영도 3개로 나누면 영적 자아, 생명력, 영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눕니다. 이게 또 3단계가 또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본적인 생리는 안에 있는 동감, 반감의 배율이 달라져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구조는 그러면 9단계잖아요. 3개가 3개로 나눠졌으니까 9단계지. 9단계 중간에 있는 게 5번이잖아. 그 5번에 해당하는 게 오성혼이거든요. 이 오성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레비가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내용물은 그렇게 돼 있다 라고 봐요. 제가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 나타날 때는 단순하긴 단순합니다. 근데 나타날 때는 복잡하게 나타나요. 원리는 단순한데 현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단순한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파악하는데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끝날 때쯤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그렇게 굴러가네? 또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제가 강의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굴러가는 거로구나. 그러면 거꾸로 자 이건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행동이 커서 어떻게 나타날 거라면 짐작할 수 있게 돼요. 지금 보이고 있는 얘의 이 성향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뭐로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역으로 얘의 성인 때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얘가 성인이 돼서 뭐 할지가 보이는 거잖아요. 성인이 돼서 뭐 할지가 보인다는 것은 얘 운명은 안 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얘 운명은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하려고 태어난 존재인지 뭘 하고 살아갈지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존재이죠. 그때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교사는 그거 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모든 개별적 인간들이 자기의 고유한 과제를 타고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운명적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 뭘 하려고 나왔다. 뭘 할 건가. 뭘 할 건가 하는 게 애들의 어렸을 때의 성향과 기질 속에서 보인다는 거죠. 성향과 기질 속에서 보이면 그 보이는 거를 표준에 따라서 깎고 자르고 막 변형시키고 하지 말고 그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성향과 기질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바로 좋은 교육이다 하고 정의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도르페에서 아이한테서 보이는 어떤 타고난 아이는 모르죠.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어렵잖아. 성인이 됐어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있겠지. 우리가 체질을 타고나는 것처럼 기질도 타고나죠. 체질이 유전자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성격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 유전자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로부터 물려받거든요. 물려받는 거를 동사형 통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카르마라고 해요. 카르마. 동양식 개념으로는 업이죠. 내가 무슨 업을 타고 태어나서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내가 무슨 업보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나? 그 사람들은 저절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게 문화적으로 알고 있었거든. 뭔가 업이 있다. 업이 있다는 건 뭡니까? 전생이 있다는 거야. 전생에서 내가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대목부터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바깥에서 오해받기 쉬운 대목이라서 공식적으로 별로 또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할 필요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졸업부에서는 아이들이 카르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 아이의 카르마를 파악을 하고, 카르마를 파악한다는 것은 기질과 성향을 파악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파악을 해서 얘의 개성과 고유성이 뭔지를 이해하고, 이 개성과 고유성이 꼭 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교육자의 어떤 역할 과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공교육하고 확 달라집니다. 공교육은 개개인들이 타고난 어떤 개성과 고유성이 뭔지 신경 안 써. 사회적 표준에 맞추려고 해요. 이 지점이 다른 거죠. 사회적 표준을 정해놓고 줄을 세워버리는 거죠. 이번에 근데 수능 정말 보셨나요 혹시? 수능 문제? 저는 출제자 변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람 괴롭히려고 낸 문제지 아무 시험으로도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막 논란이 되기 시작하는데 수능 만점 맞아서요. 사고력, 창의력, 개성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진짜입니다. 저도 옛날 학력고사 대대고 공부 좀 한 사람이지만 지금 수능이 우리 때 학력고사보다도 더 악화됐어요. 훨씬 악화됐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사람 바보 만드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집단 정신병이에요. 다 같이 미쳐 있으니까 누구 어디서 미쳤는지 자각을 못해. 국어 31번 문제 보고 헉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니 한글로 돼 있으면 다 국어인가요? 지문이 한글로 돼 있으면 다 국어입니까? 그러면 과목 구별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내용은 보면 완전 이론 분량 문제 내놓고 국어래 국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어인가 하는 것도 합의가 안 돼 있죠. 합의가 안 돼 있는 게 정상인가? 비정상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입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치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목표고 방금 이게 합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되게 웃기는 겁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 한마디만 하고 일단 점심 먹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여기는 없지만 태극기가 어디나 걸려 있는데 태극기 위에 보면 빨갛고 밑에 보면 파랗죠. 그 다음에 근공감리가 달려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 근공감리 말고 나머지 8개라고 우리가 들었죠. 8개 중에 4개를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나머지 4개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른다는 것은 8개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공감리가 뭘 뜻하려는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얘가 뭐 됐고 하여튼 모른다. 전국민이 모른다. 그 다음에 그 태극에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는 빨간 파랑으로 되어 있어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이. 그렇죠. 근데 이 태극은 그러면 동양에서는 태극 도형을 옛날부터 썼을 거 아닙니까? 특히 유교에서는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옛날 책들에 나오는 태극이 이럴까요? 다를까요? 완전 달라요. 일단 우리는 가로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선으로 되어 있는 태극은 뒤에도 없어요. 우리나라 태극기에만 있어요. 모든 태극은 세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태극은 그 개념의 정의상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태극기는 빨파잖아. 이상하잖아.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뀐 이유 아세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태극기를 국기라고 하잖아요. 국기는 국가의 공동체, 공동 목적 가치를 걸어놓은 거 아닙니까? 프랑스 국기는 삼색기잖아요. 삼색기가 의미하는 건 자유평등 파괴거든. 그거를 색깔로 표현하는 거거든. 그리고 미국의 성적에는 51개 박혀 있잖아요. 그거는 51개 주의 유나이트를 뜻한 거 아닙니까? 51개 들들이 연합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목적 가치를 걸어놓은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 태극기가 내걸고 있는 목적 가치는 뭐죠?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뭐죠? 일단 모르는 게 이상한 거죠. 다들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음양오행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양오행을. 이 우주와 자연은 음양오행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은 안에 있는 태극으로 표현하고 오행은 바깥에 있는 4개하고 태극까지 더하면 5개잖아요. 이거 오행이죠. 그러니까 음양오행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걸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전통적인 방식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걸려 들어가는데 이제 끼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더 골 때리는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 제도권에서 음양오행을 학문의 대상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음양오행은 미신이다가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여기서 그게 맞건 틀렸건 그러니까 뭐냐면 음양오행은 미신이래. 그런데 국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양오행은 배척해야 될 거야. 유교도 나쁜 거야. 그런데 국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기 모순이잖아요. 완벽한 모순이죠. 한쪽으로는 욕하면서 한쪽으로는 최고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 자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 내용조차도 전혀. 네, 내용도 잘 모르죠.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나 교육부에서 그 내용 설명하는 게 애들한테 가리키는 용어로 나와 있기는 해요. 나와 있는 걸 보면 수는 엉터리예요. 그 행안부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바탕은 하얗고 배는 까맣고 그 다음에 빨간 파랑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하나만 들어가면 오방색에 맞추어서 이게 우주를 표현하려고 했다. 그냥 노란 게 없잖아. 오방색 맞추려면 노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행안부에 나온 국기 그 설명 그 내용에 보면
이 개양대 그 기뽕이 노랗대요. 그 기뽕 끝에 달려 있는 그 무궁화 그 플라스틱 무궁화 그게 노래서 이래서 오방색을 표현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웃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진짜 그런가요? 꽤 맞추기인가요? 꽤 맞추기죠. 왜냐하면 그 기뽕만 노란 게 아니고 옛날 60, 70년대 기뽕들은 다 노래. 왜냐하면 그때는 플라스틱이 그렇게밖에 안 나왔거든. 깃발 개양할 때 다 노란 깃발, 노란 플라스틱을 공통적으로 국가적으로 K에서 표준마크로 쓰던 때였거든. 그냥 우발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진짜로 오방색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국가가 자기 국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건 뭐 신세 한탄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자기 모순이나 이율 배반에 대해 가지고 별로 자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한 입으로 두 말하거나 전혀 반대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있거나 하는 게 개인들이든 집단이든 많은데 그걸 잘 자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명료하게 자각하는 훈련을 하는 게 실은 많이 성숙해지는 길이거든요. 별 수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거 세 개가 자아 개념으로 보면 요걸 여기 있는 자아를 셀프라고 소문자 셀프라고 하고 요거를 에거라고 하고 요거 대문자 셀프라고 해요. 각각이 발달하는 때 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의식, 자의식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7살의 자의식, 20살의 자의식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 자의식을 이때는 몸의 성장을 기준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이때는 자기의 감성 이성을 기준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이때는 이까지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그전에 다 죽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까지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때 자의식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소문자 셀프, 에고, 대문자 셀프로 영어에서는 분할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표기할까요? 자아라고 해요. 셋 다 자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개의 내용이 같나요? 다르나요? 완전 달라요. 이러면 이제 완전 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자아하고 이 자아는 심지어 정반대이기까지 해요. 나타나는 실제 현상이에요. 그런데 번역할 때 똑같이 자아라고 번역해버립니다. 때리는 거죠. 이제 번역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서 봤다고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책에 있더라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실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도르프에서는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의지, 감성, 사고 이렇게 세 영역으로 또 나눕니다. 여기서는 주로 의지가 형성되고 작동하고 여기서 주로 감성이 형성되고 작동한다 이런 식이죠. 여기서 우리가 냉철한 어떤 이성적 사고라고 하는 게 생겨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설명 못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감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 말의 실제적인 슈타인가 실제로 의미하려고 했던 거하고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의감상으로 우리가 통상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180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감성일까요? 사고일 거예요. 슈타인의 맥락에서. 수학적인 계산, 2차 방정식을 풀고 있다. 감성일까요? 사고일까요? 당연히 사고 같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거죠. 슈타이너적인 입장에 그거 감성이에요. 과학적인 법칙을 다루는 건 감성일까요? 사고일까요? 사고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감성이에요. 오늘날 최첨단의 뇌과학은 인지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감성일까 사고일까? 감성이에요. 그걸 감성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감성의 영역이냐? 감각의 물리적 영향권 안에는 전부 감성이다라고 봐요. 감각의 물리적 영향권. 그럼 오늘날 과학은 유물론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유물론을 감각적으로 관찰한 거를 1차 로소스로 보고 모든 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과학은 태생적으로 감성이에요. 슈타이너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과학은 태생적으로 감성이다.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거는 전부 감성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 말고 달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걸 모르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현대적 패러다임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전부 감각에 기초했지 감각 바깥에 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슈타인은 있다라고 봅니다. 감각 바깥에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감각 바깥에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매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매개로 인식하는 게 이 영역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수학과학 하는 것조차도 감성이라는 거야. 칸트 철학 감성이야. 슈타인이가 볼 때는. 근데 발도르프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조차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칸트 철학, 수학과학을 사고라고 봐요. 우리의 일상의감이에요. 일상의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의감하고 실제로 어떤 맥락적인 의미나 특히 철학적인 개념을 사실 구별해서 안 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일자하고 반대입니다.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형상의 형자하고 상자하고 반대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 어떤 학문적인 개념으로 쓸 때는 근데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일상적인 의학에서는 그냥 뭐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 하잖아. 저기 어느 지방에는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거시기한데 거시기하게 말하면 내 기분이 거시기하니까 거시기한데 거시기하게 말해서 거시기하지 않냐? 라고 해도 그 거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를 마치 경상도에서 야 걔가 가가가 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를 우리끼리는 알아듣지만 이거는 문화적인 정서적인 소통인 거지 논리적인 소통은 아니죠. 논리적 소통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 따질 때 논리적으로 소통해야만 돼요. 그래서 일상어로 학술어를 이해하면 다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번역의 수준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혀오고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거를 또 장풍겜이라고 하는 이 상태로 연결을 시켜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물리적인 신체하고 연결해서 바지, 가슴, 머리가 이 정신적인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 신체 구조라고 또 연결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역동적으로 다 같이 움직일 때, 자, 이런 삼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 안에서 동감, 반감, 즉 음양, 음양이 막 요동을 치면서 움직일 때 어떤 변화를 일으켜내는가 7년 단위로. 사실 그게 발도르페 답니다. 발도르페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다? 그럼 그거에 맞게끔 적기 교육하자라고 이제 방법론으로 나가는 거죠. 아유, 제가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만 이게 시간 오버를 이렇게 하기에는 또 큰 주제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조절을 조금 못하고 있는데 1시 20분입니다. 2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